2008년 4월 3일, 오하이오의 사업가 타마일즈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아들 로버트가 쓰는 계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의 내용은 로버트가 쓴 것이 아니었지요. 자칭 그룹 X라고 자신을 밝히는 누군가가 쓴 이메일의 내용은 자신들이 로버트를 데리고 있으며 살아있는 로버트를 만나고 싶으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라는 것이었고, 그 지시 내용은 누구에게도 신고하지 말고 4월 8일까지 75만 달러를 현찰로 준비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로버트의 사무실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이런 이메일을 받기 전날 비행기를 타고 가족이 있는 오하이오로 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비행기도 타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가족들은 걱정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4월 1일 사무실에 있던 것을 직원들이 본 것이 로버트의 행적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로버트 와일즈는 당시 26세로 개인 항공기 수리 전문 업체인 내셔널 플라이츠의 대표 탐 와일즈의 아들이었습니다. 내셔널 플라이츠는 가족들의 고향인 오하이오 톨레도에 위치한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도 지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낚시와 수영을 좋아하던 로버트는 고향인 오하이오를 떠나 내셔널 플라이츠 플로리다 레이크랜드 지점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업을 돕기 위해 파일럿 자격증도 따고 플로리다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던 로버트. 그의 실종은 그룹 X라는 정체불명의 개인인지 단체인지도 모르는 이가 보낸 몸값 요구 이메일로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로버트를 무사히 찾고 싶었던 탐은 납치범의 요구대로 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요구는 듣지 않고 FBI에 로버트의 납치 사실을 신고합니다. 즉시 로버트를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로버트의 사생활을 면밀히 조사하던 FBI는 범인이 요구한 75만 달러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듣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바로 로버트의 엄마인 팸 와일즈가 별거 중이던 남편 톰 와일즈에게 받게 될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는데요. 로버트의 엄마는 회사에서의 자신의 지분을 빼서 현금으로 받기를 요구했고, 로버트 실종 얼마 전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금액이 75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또 로버트가 실종되기 얼마 전 그의 회사는 납치에 대비한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FBI는 이 정보로 범인이 가족의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 판단하고 가족들과 로버트까지도 실종 사건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나 납치범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한 상태로 범인의 몸값 요구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FBI는 범인이 요구한 대로 돈을 넣을 상자를 준비하지만 그 상자에는 돈 대신 비슷한 무게의 커피 원두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새어나가지 않게 직원 중 믿을 만한 사람이고 로버트의 바로 옆 사무실을 썼던 토비 홀트를 추천받아 교육시킨 후 로버트의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돈 대신 커피가 들어있는 상자를 로버트의 사무실에 두게 하였습니다. 범인이 몸값을 찾으러 올 때 생길지도 모르는 충돌에 대비하여 기동대까지 대기시켰지만 정보가 새었던 것인지 겁을 먹은 것인지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이 처음으로 가장 의심했던 용의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해고되었던 전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복직을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공기 정비사가 음주 문제가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CEO 탐의 결정으로 많은 원망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로버트의 몸값 요구 메일이 로버트의 핸드폰을 통해 보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후 로버트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졌다가 켜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로버트의 몸값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쓰여진 시점과 로버트의 음성사서함에 접속한 때였습니다. 로버트의 핸드폰 전원이 켜졌을 때 핸드폰의 위치 추적 결과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탄 차량이 요금소 인근을 지난 기록이 발견되자 경찰은 그 시간대에 요금소를 지나는 모든 차량의 CCTV를 보며 로버트의 아버지 탐에게 알아볼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시간대에 차량들의 CCTV를 보던 탐은 익숙한 인물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해고되고 복직을 요구하던 전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탐의 직원이자 로버트의 옆 사무실을 쓰는 직원 토비 홀트였습니다. 로버트의 책상 위에 몸값이 들어있는, 실제로는 커피 원두가 들어있던 상자를 두고 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 설치를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총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수상하긴 했지만 합법적인 총이었고 총기와 실종 사건을 연결시킬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토비를 기소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금소를 지날 때 찍힌 CCTV에는 토비가 전화기로 보이는 것을 귀에 대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는데 그 시간은 누군가 로버트의 전화기로 음성 사서함을 확인하던 시간이었고
토비의 전화기는 그 시각엔 이용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토비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전화기가 아니라 음료수라고 얘기합니다. 뚜렷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토비는 기소 없이 풀려나고 내셔널 플라이츠에서의 근무도 끝납니다. 진전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수사당국은 토비의 휴대폰 통화 기록도 조회받아 조사하는 와중에 로버트의 실종 이후 로버트의 전화가 켜질 때마다 조회되었던 위치 기록이 토비의 위치 기록과 매번 동일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실종 추정 당일 토비는 마지막으로 로버트를 보았던 것으로 기록된 직원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토비와 로버트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퇴근했다고 했고, 토비는 6시 30분에 사무실에 로버트가 있는 걸 보고 퇴근한 후에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토비는 현찰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시간에 식당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신용카드 기록도 없고 영수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식당의 이름도 한번 번복한 후에다가 평소 10달러 이하도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얘기는 조금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로버트의 실종 당일 토비의 전화 기록에서 홈디포라는 건축, 인테리어, 자재 등을 파는 마트에 전화했던 기록을 발견합니다. 통화한 시각은 마트가 폐점하기 직전 시간이었고 전화를 건 위치는 바로 매장 앞이었습니다. 핸드폰의 위치 추적으로 매장 폐점 직후 그곳을 떠난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매장의 CCTV는 시간이 지나 확인이 불가능했고 그날 마감 시간 마트에서 누군가에게 판매된 물건의 품목을 확인해 보니 100m 가까이 되는 비닐과 박스테이프 두 롤이었습니다. 토비는 홈디포에 간 것과 전화를 건 것은 인정했지만 사무실에서 쓸 블라인드를 사러 앞까지 갔다가 안 사고 돌아왔던 것뿐이라 했고, 자신의 핸드폰 위치와 로버트의 핸드폰 위치가 동일한 것은 자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진범이 자신을 미행하며 의도적으로 로버트의 핸드폰 전원을 켠 것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정황 증거일 뿐 토비의 실종이나 살인과 연결시킬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끝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버트조차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기에 토비는 로버트 납치와 살해, 갈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로버트는 토비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단되고 협박도 인정되었지만 납치되었는지에 대한 판결은 연관시킬 증거가 없어 무죄였습니다. 현재 토비는 복역 중이고 로버트의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토비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비의 주장대로 우연들이 겹쳐서 토비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채널에 바라는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